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주식 투자 실패로 엿빚을 진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식은 무슨 주식이야? 도박이지. 네 도박 빚을 왜 우리한테 갚아달라고 해? 군인 출신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경고했죠. 혹시라도 민식이한테 돈 빌려주면 당신도 각오해. 결국 아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빚 때문에 미정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38살에 어렵게 결혼한 아들. 이혼하는 모습을 참아볼 수 없었던 저는 남편 몰래 2억을 이체했습니다. 빚을 갚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남편도 용서해 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6개월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그 돈으로 빚을 갚지 않고 다시 주식을 해 전부 날렸다고요. 결국 이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 당신이 책임져. 한 달에 180만 원씩 10년 동안 갚아.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매일 새벽 5시 반 집을 나섭니다. 아들을 살리려다 제 인생이 무너진 거죠.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게 이렇게 죽일 짓인가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6세 박미자입니다. 군인 출신 남편과 결혼해 외동아들 민식이를 낳고 살아왔죠. 남편은 대령까지 올라간 사람답게 집안에서도 늘 꼿꼿했습니다. 특히 민식이한테는 더 엄격했어요. 아침 6시 기상, 저녁 10시 취츠. 규칙은 절대 어길 수 없었죠. 밥 한 숟가락 남기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56살에 전역한 남편은 지금 동네 초등학교 보안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군인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며 나간 지 벌써 13년째입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정복을 입고 나서는 모습이 아직도 현역 군인 같아요. 민식이는 남편의 강요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다가 2학년 때 그만뒀습니다. 적성에 안 맞는다면서요. 그 일로 남편은 아직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죠. 근성이 없다. 남자가 그것도 못 참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민식이는 늦은 나이에 좋은 아가씨를 만나 결혼했고 이제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어요. 결혼 후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정도죠. 아버지 잔소리가 듣기 싫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평일 저녁에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서 있었어요. 얼굴이 반쯤 말라 있더군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웬일로 평일에 왔냐? 회사는 안 가고.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실로 들어와 남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집이라면 아버지 못지않은 아이가 무릎을 꿇다니요.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얼른 민식이 팔을 잡았어요. 무슨 일이니? 어서 일어나서 말해봐. 민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모아둔 돈으로 주식을 시작했대요. 처음엔 조금씩 걸렸는데 돈을 잃으면서 본전을 찾겠다고 대출까지 받아서 더 투자했다가 민식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빚이 2억이라고 했을 때 거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주식은 무슨 주식이야? 도박이지. 열심히 일해서 벌 생각은 안 하고 한 방을 노려.
그리고 네 도박 빚을 왜 우리한테 갚아달라고 해? 남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식이는 바닥에 이마를 대듯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워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식이가 다시 고개를 들어 간청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얘기를 또 꺼내면서 말이죠. 근성이 없어서 사관학교도 포기했듯이 빚 갚는 것도 포기할 거라고. 네가 저지른 일이니 퇴근 후 대리를 뛰든 주말에 공사판에서 일을 하든 알아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 말을 하려는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나가라! 민식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지도 않고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부정한 등이 마치 늙은이 같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서 들려오는 훌쩍이는 소리. 제 아들이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돌아서서 따졌죠.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고. 아들이 무릎까지 꿇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돌려보낼 수 있냐고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어요. 군대에서 주식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린 부하들을 많이 봤다고. 나중엔 부대 공금까지 손대는 놈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놈들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또 주식할 거라고 말했어요. 도박은 못 끊는다고. 그러면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경고했죠. 혹시나 민식이가 다시 연락해도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한 푼이라도 주는 순간 각오하라고 말이죠. 민식이가 무릎 꿇던 날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밤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복도에서 울던 민식이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베개가 눈물로 젖지 않은 날이 없었죠. 그날도 남편이 학교에 나간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식이었죠. 엄마, 저예요.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목소리의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또 철렁했어요. 응. 아버지는 학교 가셨어. 무슨 일이니? 전화기 너머로 민식이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정했어요. 정말 막막하다고,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고요. 매일 빚쟁이들한테 전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회사에까지 전화가 와서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저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엄마도 도와주고 싶은데 아버지가 돈 빌려주면 모두 각오하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 성격 알지 않냐고 다시 한번 집에 와서 직접 사정해보라고 했죠. 민식이는 길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100번, 1000번 말해도 소용없다고. 이미 마음 닫으신 분한테 무슨 말을 더 하겠냐고요. 그때 민식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가 주식으로 빚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지금 매일같이 이혼하자고 난리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이혼당할 것 같다고.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방황만 하다가 38살에 어렵게 결혼을 하고 이제 겨우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사고 있는데 이혼이라니요? 받아준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민식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혼만은 막아야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이혼까지 당하는 걸 어떻게 보고만 있겠어요. 알았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살겠다고 약속해. 저는 덧붙였어요.
네가 앞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면 나중에 아버지가 아셔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야 살라고 했어요. 민식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계속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예금을 해지하는 손이 떨렸어요. 은행원이 물었죠. 정말 다 해지하시겠냐고. 목적이 뭐냐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금을 해지하고 민식이에게 2억을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민식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덕분에 살았다고.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되겠다고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갚겠다고 맹세했죠. 저는 그런 민식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민식이가 다시 일어서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혹시 통장을 확인하지 않을까? 은행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밥을 먹다가도 가슴이 철렁했고, 잠을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랐겠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TV를 보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민식이한테 연락 없었어? 분명 당신한테 돈 빌려달라고 연락 왔을 텐데.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부엌에서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아, 미정이 친정에서 돈을 빌려줘서 해결됐다네요.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혀를 찼어요. 남자놈이 처가에 손을 벌리다니 정말 못난 놈이라고. 그렇게 육군 사관학교를 그만두더니 결국 이 모양이라고 또 욕을 했습니다. 저는 그릇을 닦으면서 속으로 울었어요. 거짓말쟁이가 된 제가 한심했고 그런 거짓말을 하게 만든 이 상황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언제까지 이 비밀을 숨길 수 있을지 그게 제일 두려웠죠. 그날 밤도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만 했어요. 3개월이 지나 남편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같이 가슴을 졸이며 살았지만 다행히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민식이도 연락이 뜸했지만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생일 당일 민식이가 며느리와 소녀 은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민식이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제 마음이 놓였죠. 돈 문제가 해결되니 가정도 평화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은주도 많이 컸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며 민식이가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생신 선물은 안마의자예요. 내일 설치 기사님이 오실 거예요. 300만 원짜리라고 했죠. 순간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뭐, 300만 원? 그 돈이면 빚을 갚아야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주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고 며느리가 황급히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당장 환불하고 그 돈으로 빚부터 갚아라. 빚쟁이가 무슨 안마의자야. 민식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빚을 다 갚았으니까 선물을 사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처가에 빌린 돈이라도 갚으라고 소리쳤어요.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 모임은 엉망이 되어버렸죠. 민식이 가족이 일찍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너무했다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저도 그 사건을 잊어갔고 저도 더는 들킬까 전전긍긍하지 않게 됐어요. 민식이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가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민식이는 달라졌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으면 며느리가 아침 일찍 와서 전 부치는 걸 도와줬는데 이번엔 오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민식이 혼자 왔습니다. 미정이는 안 오니? 은주도 보고 싶은데. 민식이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은주가 독감에 걸려서 며느리가 집에서 돌보고 있다고. 혹시나 부모님께 옮길까봐 데려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식이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죠. 혼자서 차례상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 없이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남편도 며느리가 안 온 걸 이상하게 여겼지만 독감이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도 은주가 아프다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추석이 지나고 3일 후 저는 제사 음식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민식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픈 손녀도 보고 고생하는 며느리도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임기척이 없었어요. 병원에 갔나 싶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미정아, 어디니? 내가 지금 집 앞인데.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어머니, 저 친정에 있어요. 오빠한테 말 못 들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은주가 아프다고만 들었는데 며느리가 이어서 말했어요. 오빠랑 별거 중이라고. 벌써 3개월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현관문에 기댄 채로 겨우 서 있었죠. 무슨 소리니? 왜 별거를?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주식으로 진 빚이 아직도 2억이 넘는다고. 해결했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다고. 생활비도 안 주고 맨날 돈 없다고만 하니까 친정으로 왔다고요.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오빠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매달린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가 2억을 줘서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며느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2억 주셔서 해결됐다고 처음엔 들었대요. 그런데 그 돈으로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주식을 또 했다고. 그리고 그것마저 다 날렸다고. 저는 복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차가운 바닥이 등골까지 시렸어요. 저는 멍하니 복도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기력도 없었어요. 겨우 일어나 민식이네 집 앞에서 기다렸죠.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앉아 있으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릴 때쯤 민식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민식이를 바라봤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민식이는 머뭇거리다가 사실대로 털어놨어요. 엄마가 준 2억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본전 생각이 나서 딱 본전만 찾으면 그만두려고 했대요. 처음엔 정말 운이 좋아서 2억을 5억까지 불렸다고. 그래서 아버지 생일에 안마의자도 선물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더 욕심내다가 결국 다 날렸어요. 미정이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애 데리고 나갔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주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한 거니? 이제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 둘 다 끝장이라고. 너도 나도 다 죽는다고 소리쳤죠.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민식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이에 3천만 원 남았다고.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해서 일어설 수 있다고. 제발 믿어달라고 애원했어요. 저는 더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아파트를 나와 집으로 오는 길, 남편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주식은 도박이다. 못 끊는다. 정말 남편 말이 맞았어요. 방금 전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닌 도박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남편이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될까?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몇 개월이 더 지나고 민식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이혼했다고. 은주는 미정이가 키우기로 했다고 했어요. 양육비도 제대로 못 준다고 미안해했죠. 그래, 됐다. 이제 연락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돈보다 더 가슴 아픈 건 늦은 나이에 어렵게 결혼한 아들이 이혼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손녀 얼굴도 이제 못 보게 됐고요. 내가 돈을 안 줬다면 적어도 가정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민식이도 이혼했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먼저 말해야 하나, 끝까지 숨겨야 하나. 매일 밤 고민에 빠졌어요. 이러다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시장을 가는 길에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죠. 시장 바구니가 땅에 떨어지면서 파가 흩어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받고 달려온 남편이 제 옆에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라고.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통장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혹시 집에 가서 제 통장을 확인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링거를 맞으면서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간호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퇴원한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밥도 안 먹고 쓰러질 정도가 됐어? 남편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그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하나 아직도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진실을 말하고 벌을 받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민식이가 이혼했대요. 남편은 의외로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놈이 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착한 미정이가 이혼하자고 한 거야? 역시나 민식이 탑부터 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어요. 입이 바짝 말랐죠. 남편이 재촉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왜 이혼했냐고. 저는 말을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주식 빚 때문에 싸우다가 헤어진 것 같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 빚은 미정이 친정에서 갚아줬다면서?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빨리 말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친정에서 갚으라고 준 그 2억으로. 민식이가 다시 주식을 했대요. 그리고 그것마저 다 날렸다고. 남편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봐라. 내가 뭐라고 했어? 도박쟁이들은 도박을 못 끊는다고 했잖아.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돈 빌려줬어도 똑같이 다 날렸을 거라고. 내가 뭐라고 했냐며 안 빌려주길 잘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민식이가 빚 다 갚을 때까지
이 집에 절대 발들이지 못하게 하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내가 빌려줬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졌습니다. 남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이 비참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쇠약해졌습니다. 죄책감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새벽마다 깨어나서 천장만 바라봤죠. 일주일 만에 저는 또 쓰러졌어요. 이번엔 거실에서였습니다. 남편이 119를 불러서 병원에 입원했죠. 일주일 만에 다시 실려온 저를 보고 의사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혹시 집에 큰일이 있으시냐고.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남편이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위로는커녕 잔소리만 했습니다. 아들은 아들 인생이 있는 거야. 왜 당신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민식이 일은 잊어버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화를 내면 모든 걸 털어놓을 텐데 이렇게 모르고 있으니 더 괴로웠어요. 일주일간 입원하고 퇴원했지만 집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못 살 것 같았어요. 매일 거짓말하며 사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모든 걸 털어놓기로.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자 저는 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사실 민식이 처가에서 빌려줬다는 그 2억, 사실은 내가 빌려준 거예요. 미안해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빌려준 거냐고. 당신이 민식이를 도박쟁이로 만든 거야. 남편은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혈압이 오른 거였죠. 저는 황급히 남편을 부축하고 약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날 밤은 서로 말없이 보냈어요.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어제와는 달리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2억 날린 건 이제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대신 그 2억을 제가 대신 갚으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그 돈을 갚냐고 물었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69살인데도 지금 학교에서 일한다고. 당신이라고 왜 못하냐고.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어요. 한 달에 180만 원씩 10년 일하면 이자까지 해서 2억이 된다고. 만약 한 달에 180만 원을 못 가져오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 당신이 책임져. 남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어요. 아들을 도우려다가 남편도, 아들도, 저 자신도 모두 망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어요. 66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이 현실이 너무 슬펐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 성격을 아는 저로서는 다음 달부터 180만 원을 못 가져오면 정말로 집에서 쫓아낼 게 뻔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노인복지관, 직업소개소를 돌아다녔죠. 노인 일자리가 꽤 있긴 했지만 대부분 월 60에 80만 원 정도의 소일거리였어요. 공공근로, 스쿨존 교통지도, 어린이집 도우미. 18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혼 후 40년 넘게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제가 갑자기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이력서에 쓸 것도 없었죠. 경력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직업 소개소에서
청소 일을 소개받았어요. 힘들지만 돈은 제대로 준다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아파트 5개 동을 돌며 계단과 복도를 청소해야 했어요. 겨울엔 손이 곱아서 걸레를 짜는 것도 힘들었죠. 11시부터는 모텔로 가서 오후 3시까지 방 청소를 했습니다. 다른 할머니와 둘이서 20개 방을 나눠 청소했는데 더러운 방을 볼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유흥가 상가 건물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죠. 그렇게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같이 일하는 할머니가 위로했지만 저는 그저 쓴웃음만 지었어요. 점심은 편의점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은 겨우 200만 원. 남편에게 180만 원을 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20만 원뿐이었죠. 몸은 고됐지만 더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 일을 10년 동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어요. 10년 후면 76살. 그때까지 이 무릎이 버텨줄까? 이 허리가 견뎌줄까? 어느 날 퇴근길에 민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했어요.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빚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들 걱정할 여유가 없었어요. 내가 살아남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180만 원을 셌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돈을 건넸더니 남편은 서랍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여기 사인해. 장부를 보니 120회차까지 칸이 그어져 있었어요. 저는 1회차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앞으로 119번을 더. 거의 10년이었죠. 감옥의 형량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180만 원을 냈어요. 무릎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허리가 아파서 찜질을 하면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죠. 이쯤 했으면 남편도 그만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독해졌습니다. 아직 114회 남았어. 밤에도 일하면 더 빨리 갚을 수 있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맞지만 남편의 매정함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도 민식이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소리 듣고 싶다는 문자가 왔지만 읽지 않았어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아들과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때 돈을 안 빌려줬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또 빌려줬을 거예요. 무릎 꿇고 우는 아들을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엄마니까요. 다만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합니다. 66살에 새벽부터 밤까지 남의 더러운 것들을 치우며 사는 이 삶이. 그래도 살아야지, 견뎌야지.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어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끈을 묶으며 생각했죠. 오늘도 하루, 내일도 하루. 그렇게 3650일을 버티면 되는 거라고. 문을 열고 나서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이미 청소도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물걸레를 들고 계단을 오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식이가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 하지만 이게 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눈발 속에서 저는 오늘도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13회. 갈 길이 멀었지만 한 걸음씩 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제 남은 인생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